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능엄경의 제34강입니다. 무상심심이며법 백천만겁 난자우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 열의 진실이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무상수승한 보리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능엄경을 배우겠습니다. 능엄경을 배우든 다른 경론을 배우든 여러분이 설법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졸리거나 혹은 몸이 계속 움직이면 혹은 다른 일을 생각하면 혹은 법당에 오셨지만 그러나 마음은 이미 다른 데 가버렸다면 이렇게 설법을 들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실 때는 조용히 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수업 끝나고 나서 계속 말을 하면서 나가는데 좀 더 조용하게 나가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시간을 무조건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의 수업을 듣든 다른 법사님의 수업을 듣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좋은 가치관입니다. 본인한테도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 저녁에 수업을 하는데 수업하기 전에도 30분 동안 염불을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10분 동안 보현 행원품을 염송하면서 회향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수업을 듣는 시간을 합치면 거의 2시간 정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하루 동안 이 수업을 듣지 않았다면 40분으로 염불을 하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염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보현 행원품은 여러분이 대부분 분들은 한번 염송할 겁니다. 그러나 수업 전에 염송한 다른 내용은 여러분이 스스로 이 부분을 염송하실 건지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스님들과 같이 이런 내용을 염송하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설법을 하고 불법을 짓는 공덕은 제쳐놓고 수업 전과 수업 후에 염송한 내용도 정말 큰 공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마니차를 사용하면서 돌면서 염송하면 정말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집에 있으면은 마니차를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집에서 염불은 하지만 그러나 마니차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주변의 사람들이 다 마니차를 돌고 있으니까 우리도 염불하는 그 40분 동안은 마니차를 돌 겁니다. 만약에 수업이 없다면 그날에 여러분이 마니차를 돕니까? 사용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수행하는 것이 정말 큰 힘이 있고 공덕도 아주 큽니다. 여러분도 중요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당에서 수업을 들으실 때는 반드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집중하지 않으면 주변의 사람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몸도 계속 움직이고 집중해서 수업을 듣지 못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나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니면 법당에 오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야생마도 길들여질 수 있는데
있는데 많은 동물도 훈련을 통해서 사람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데 우리의 마음도 당연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오랜 습성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고 설령 완전히 없애지 못하더라도 수업을 들을 때는 억눌러서 들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능엄경을 배우고 있는데 능엄경은 확실히 다른 경전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금강경, 반야심경, 요마힐경, 묘법연화경 이 경전들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스님들도 나중에 이런 경전을 설법할 때는 어느 정도의 설법하는 능력이 있으면 다 강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능엄경은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본인 스스로 자신한테 설명해도 자신한테도 설득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부터 나중에 능엄경을 설법하기를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누군가가 능엄경을 설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건데 한족 지역이든 혹은 다른 나라에서도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한족 지역의 몽참 큰 스님, 그리고 선화상인, 그리고 남회근 대사 이분들은 강의한 적이 있고 그러나 이미 몇십 년, 심지어 100년 정도 지났습니다. 왜 지금은 능엄경을 강의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이 지금 마음속으로 나중에 반드시 이 능엄경을 널리 전파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겠다고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나이가 어떻든 다 상관없이 모든 분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발원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스님이 아니고 제가 수행자더라도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이 능엄경을 설법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나서서 이 능엄경을 설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능엄경에 담긴 지혜, 담긴 가르침은 지금 세속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400론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의심이 있다면 그러면 그에게 공성의 가르침을 설해서 그의 의문을 떨쳐버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성의 가르침은 능엄경에서 추리를 통해서 분석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특히 서양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에 서양 나라에서 설법할 기회가 있다면 이 능엄경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이 많은 언어를 배우고 있는데 사실 어떤 언어에는 능엄경이 있고 어떤 언어에는 능엄경이 없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능엄경을 설법하거나 능엄경을 번역하면 아주 좋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좀 이런 일을 좀 하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익 대사께서는 10장 지진을 저술하셨고 이 10장 지진을 통해서 대장경을 배우기가 좀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맨날 오늘 피자를 먹을까 아니면 샤브샤브를 먹을까 케이크를 먹을까 이런 생각만 하지 마시고 물론 우리는 욕계의 중생이니까 먹는 것에 신경을 좀 써도 괜찮지만 그러나 맨날 먹는 것에만 신경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혀에 맛보는 작용과 쓴맛과 단맛과 매운맛 등 이 모든 것이 다 공이다는 것을 이미 분석하였는데 그래도 이렇게 집착한다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난 수업까지는 코와 귀와 눈, 코의 인식과 눈의 인식과 귀의 인식,
이 세 가지와 관련된 가르침을 이미 배웠습니다. 즉 안니 비설 신의 이 6가지 중에 앞에 3가지는 이미 배웠고 오늘은 나머지 3가지를 배울 겁니다. 즉 혀의 인식과 몸의 인식과 의식 이 3가지를 분석하는 가르침을 배울 겁니다. 어떤 도반분들은 이해력도 좋고 말로 설명하는 능력도 좋고 만약에 정말 기회가 있다면 나중에 능엄경을 설법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단 우선은 우리는 먼저 스스로 본인이 이 능엄경을 제대로 잘 배워야 합니다. 만약에 본인도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은 먼저 혀의 인식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가르침을 배울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나나 또 내가 밝힌 대로 혀와 맛이 인연이 되어 혀의 인식이 생긴다면 이 인식은 혀 때문에 생긴다 하여 혀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맛 때문에 생긴다 하여 맛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앞에서 분석하는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즉, 이 인식은 혀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혀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맛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맛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보면 18개를 분석할 때는 맨 처음에 분석하는 방식은 거의 다 같습니다. 앞의 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지만 그러나 뒷부분에서 분석할 때는 또 각 식마다 추리하고 분석하는 방법이 또 다릅니다. 다 똑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 똑같은 방식으로 분석하면 다 똑같은 추리하는 방법으로 분석하면 좀 더 쉬울 수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방식으로 추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부처님은 참 대단하십니다. 아주 쉽게 많은 면에서 여러 각도에서 공성이라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따라서 이렇게 분석하면서 사유하면서 육식이 다 공한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확실히 부처님의 추리는 흠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의 약점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리하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이 혀의 인식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매일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수업에서 배웠던 코의 인식은 냄새를 맡는 것이고 향내를 맡거나 누린내를 맡거나 냄새를 맡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혀의 인식은 맛보는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맛보는 작용입니다. 아침 식사를 할 때도 나의 맛보는 작용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그리고 점심을 드시거나 저녁을 드실 때도 그리고 간식을 먹을 때도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식을 잘 먹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씨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티베트 지역에서는 해바라기 씨를 상근을 파괴하는 것으로 봅니다. 왜 상근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해바라기 씨를 먹으면 시간을 다 낭비하고 염불하는 시간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여기에 있는 스님들은 해바라기 씨를 잘 드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맨날 이 혀의 느낌을 아주 중요시하고 집착하고 추구합니다. 사실 이 혀는 아주 작습니다. 우리 몸 전체를 보면은 혀는 아주 작은 부위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이 혀에 생기는 그런 느낌을 아주 중요시하고 집착합니다. 몇 년 전에
전에 제작한 혀 끝으로 만나는 중국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있는데 중국의 많은 지역에 가서 아주 긴 시간 동안 촬영하고 제작하였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한편으로는 이 음식이 우리 앞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특히 농민들은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비심 없이 많은 중생을 죽이고 해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거기에는 주로 고기가 맛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살생했다는 것은 크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사람은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면 혀 끝에 그 맛을 위해 아주 많은 악업을 지었다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혀 끝에 이 맛을 위해 많은 악업을 지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 만약에 능엄경에 있는 이런 지혜를 통해서 관찰해 보면 사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맛있는 것, 맛없는 것, 이 맛은 사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꿈과 같고 환상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인식이 혀 때문에 생긴다면 세상의 감자와 오매와 황련과 석염과 세신과 생강과 계피들은 모두 맛이 없으리라. 즉 만약에 혀의 인식이 혀 때문에 생긴다면 그러면 바깥에 있는 달달한 감자와 신오매 그리고 쓴맛의 황련 그리고 짠맛의 석염 그리고 매운맛이 나는 세신과 생강과 계피 등 이 모든 것은 다 맛이 없어야 합니다. 왜 없어야 할까요? 왜냐하면 혀의 인식이 혀 때문에 생겼다고 하니까 혀만 있으면 이 맛을 볼 수 있으니까 바깥에 있는 이런 맛들은 신맛이든 단맛이든 짠맛이든 매운맛이든 다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혀에서 생길 수 있으니까 바깥에 이 음식과 이 대상과는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바깥에 있는 것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혀를 맛보아라. 단맛이냐 쓴맛이냐. 만일 혀의 성질이 쓴다면 무엇이 와서 혀를 맛보겠느냐. 만약에 인식이 혀에서 생겼다면 그러면 너는 스스로 혀를 맛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에서 맛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혀를 맛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혀를 맛볼 때 도대체 단맛이냐 쓴맛이냐. 만약에 혀의 성질이 쓰다면 쓴맛이다면 무엇이 와서 혀를 맛보겠느냐. 만약에 인식이 혀 때문에 생긴다면 그러면 이 혀가 도대체 단맛인지 쓴맛인지 스스로 혀를 맛보아라. 이렇게 분석하였습니다. 물론 상대방도 이런 관점을 인정하지 못할 겁니다. 갖가지 맛 중에 만약에 혀가 쓴맛이다면 혀의 성질이 쓰다면 무엇이 와서 이 혀의 쓴맛을 맛보겠느냐. 만약에 맛보지 않았다면 이 혀가 쓰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합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가운데 부분을 보겠습니다. 혀는 스스로 맛보지 못하는데 무엇이 지각하겠느냐. 앞에서 말한 눈이 스스로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만약에 혀가 스스로 맛보지 못한다면 앞에서 말한 혀의 인식이 혀에서 생겼다는 것과 혀의 성질이 쓰다는 것 혹은 단다는 것은 이것은 누구가 이런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관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혀의 성질이 쓰지 않다면 맛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경계를 세우겠느냐? 만약에 혀의 성질이 쓰지 않다면 쓴 것이 아니다면 그러면 이 맛은 혀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혀의 성질이 쓴 것이 아니고 단 것도 아니고 매운 것도 아니고 신 것도 아니다면 그렇다면 혀의 인식은 혀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맛은 저절로 생기지 않는데 어떻게 경계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18개 중에 혀의 인식의 경계는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경계를 세우지 못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맛을 볼 때 이 혀의 인식은 혀에서 생긴 것인가? 아마 많은 사람들은 혀에서 생긴 것이 아니더라도 혀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아니면은 왜 혀로 맛을 봅니까? 만약에 혀와 전혀 관계가 없다면 그러면 이 맛도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는 혀의 인식이 혀에서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이렇게 분석하고 나니까 이따가 만약에 밥을 먹으면 아무 맛도 보지 못하면 어떡할까요? 어쨌든 혀에서 쓴맛이나 단맛이나 매운맛 등 맛이 생기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인식이 맛 때문에 생긴다면 앞에서는 혀 때문에 생기는 경우를 분석하였고 여기에서는 맛 때문에 생긴다는 관점을 분석할 겁니다. 만약에 인식이 맛 때문에 생긴다면 인식 자체가 맛이 되리라. 그러면 혀의 감관이 스스로 맛보지 못함과 한 가지니 어찌 인식이 맛인지 맛 아닌지를 알겠느냐. 여기에서는 인식이 맛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고 즉 쓴맛이든 단맛이든 매운맛이든 이런 맛에서 생겼다면 그러면 인식 자체가 맛이 됩니다. 아니면 인식이 맛에서 생길 수가 없습니다. 즉 혀의 인식이 이미 맛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혀의 감관이 스스로 맛보지 못함과 한 가지니 만약에 혀의 인식이 이미 맛이 되었다면 그러면 혀의 감관이 스스로 맛보지 못함과 같이 이 맛도 스스로가 무슨 맛인지 맛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찌 인식이 맛인지 맛 아닌지를 알겠느냐. 만약에 맛보지 못한다면 이 혀의 인식은 어떻게 맛인지 맛 아닌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사탕은 단맛이고 그리고 초콜릿은 맛있고 그리고 두부는 또 어떤 맛이고 그리고 시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쓰지도 않는 맛도 있습니다. 그런 싱거운 맛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 지역에서 먹는 짬바. 짬바는 아무 맛도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혀의 인식이 이미 맛이 되었다면 그러나 그 맛은 스스로를 맛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맛을 누구가 이 맛을 알겠느냐. 맛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혀의 인식이 맛 때문에 생긴다면 또 다른 많은 과오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일체 맛은 한 물건에서만 생기지 않으니 즉 단맛이든 쓴맛이든 매운맛이든 짠맛이든 이 모든 맛은 한 물건에서만 생기지 않다는 겁니다. 소금에서도 생기고 사탕에서도 생기고 한 물건에서만 생기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맛이 이미 많이 생기므로 인식도 당연히 여러 채라야 하리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맛은 당연히 많은 물건에서 생깁니다. 그렇다면 혀의 인식도 여러 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과오가 생깁니다. 이어서 6번째를 보겠습니다. 인식의 체가 만일 하나이며 체가 분명 맛에서 생긴다면 짠맛과 담담한 맛과 단맛과 신맛과 화합한 맛과 본래 가진 맛과 변하여 달라진 맛들은 똑같이 한 맛이 되어 분별이 없으리라. 여기에서는 만약에 인식의 체가 하나이고 여러 가지 체가 없고 그리고 이런 하나의 인식은 분명 맛에서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다 인식이 맛에서 생기는 경우를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식이 하나이고 그리고 또 맛에서 생긴다면 이렇게 분석합니다. 인식은 하나이고 그리고 이 인식은 맛에서 생기고 맛은 짠맛도 있고 담담한 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고 많은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맛의 화합도 있습니다. 섞인 맛도 있습니다. 본래 가진 맛도 있고 예를 들어 사탕은 본래 단 것이고 그리고 또한 변하여 달라진 맛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단 것과 신 것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생긴 맛 혹은 또 쓴 것과 매운 것을 섞여서 변하여 달라진 맛. 그래서 맛은 화합한 맛도 있고 그리고 변하여 달라진 맛도 있고 본래 가진 맛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식이 하나고 그리고 이 인식은 또한 맛에서 생긴다면 이 맛은 또한 미진으로 구성된 것이고 이 인식이 하나이니까 바깥의 맛도 그 체가 하나야 합니다. 그러면 각가지 맛, 예를 들어 신맛과 쓴맛과 화합한 맛, 그리고 본래 가진 맛, 그리고 신맛과 단맛과 화합하여 변하여 달라진 맛, 이 모든 맛들은 다 하나가 돼야 합니다. 사실 중생들을 보면 중생마다 업력과 오랜 습성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매운 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단 것을 좋아하고 나이 들어서 이빨이 다 없어졌는데도 여전히 단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확실히 이 아주 작은 혀의 느낌을 이 혀에서 느끼는 맛을 아주 중요시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인식의 체가 하나이고 그리고 또한 이 체가 맛에서 생긴다면 인식이 하나이니까 바깥의 맛도 당연히 하나가 돼야 하니까 이렇게 되면 모든 맛이 다 한 맛이 되고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7번째를 보겠습니다. 이미 분별이 없다면 인식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텐데 어떻게 또 혀와 맛의 인식 경계라고 하겠느냐. 즉 만약에 분별이 없다면 인식이라고 할 수 없고 그리고 만약에 쓴맛이든 단맛이든 매운맛이든 이 모든 맛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당연히 혀의 인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맛을 보는 혀의 인식이라고 할 수 없고 그러면 혀와 맛의 인식 경계라고 세우지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맛도 분별하지 못하니까 인식하지 못하니까 혀의 인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혀의 인식이 혀에서 생긴 것인가 아니면 맛에서 생긴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이미 다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는 3번째. 이 인식이 허공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8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허공이 너의 심식을 내지는 않았으리라. 만약에 혀와 맛에서 다 생기지 않았고 이 혀의 인식이 허공에서 생겼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중국 근대 큰 스님이신 원영 대사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허공은 무위법이고 무위법에서는 혀의 인식이 생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위법에서는 어떻게 갑자기 심식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혀와 맛의 화합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보시면 혀와 맛의 화합으로 난다면 곧 이 가운데는 원래 제 성품이 없을 텐데 어떻게 경계가 생기겠느냐. 여기에서 분석하는 방법은 앞에서 분석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사실 혀와 맛의 화합으로도 인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면 그러면은 맛과 연결된 부분이 있고 혀와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몸에 속하는 것이고 일부는 몸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인식도 두 개가 돼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인식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립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경계가 생기겠느냐. 이 경계가 생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의 감산 덕천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앞에서 혀에서 생겼다는 것은 스스로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뒤집었고 그리고 맛에서 생겼다는 것은 다른 인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뒤집었고 허공에서 생겼다는 것은 인 없이 생긴 관점을 분석하였고 그리고 혀와 맛의 화합에서 생겼다는 것은 스스로와 다른 인 이 두 가지의 화합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뒤집은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중론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일체만법은 스스로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인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스스로와 다른 인의 화합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 없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생긴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중론에서도 주로 이 네 가지 생기는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일체만법은 스스로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인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스스로와 다른 인의 화합에서 생긴 것도 아니고 인 없이 생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긴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분석하는 방식이 이와 비슷합니다. 이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생긴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9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혀와 맛이 연이 되어 혀의 인식 경계가 생긴다고 하나 새 것은 전혀 있는 데가 없으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혀와 맛이 연이 되어 혀의 인식 경계가 생겼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 것은 전혀 있는 데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는 혀와 맛과 혀 경계 이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아마 인식 대상의 측면에서 혀 경계라고 하는 것이고 혀 경계는 사실 혀의 인식 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지난 수업에서 왜 근에 따라서 이름하는지 예를 들어 안식, 이식, 비식이라고 부르지 색식, 수식, 상식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는 양리 보장론에도 이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식이 생기는 것은 근과도 관련이 있고 바깥의 대상과도 관련이 있지만 그러나 근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북을 칠 때 북도 있어야 하고 드럼스틱도 있어야 하고 손도 있어야 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합해져야 이 북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원인은 북이기 때문에 손의 소리라고도 하지 않고
드럼스틱의 소리라고도 하지 않고 북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혀와 맛과 혀의 인식의 경계 이 셋은 다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입니다. 여기까지는 혀의 인식과 관련된 가르침을 이미 다 배웠습니다. 이어서 몸의 인식과 관련된 가르침을 배우겠습니다. 즉 몸과 다음과 몸의 인식 경계 18개 중에 이 세 가지를 같이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10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또 내가 밝힌 대로 몸과 다음이 연이되어 몸의 인식이 생긴다면 이 인식은 몸 때문에 생긴다 하여 몸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다음 때문에 생긴다 하여 다음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앞에서 분석하는 방식과 거의 같습니다. 몸과 다음이 연이되어 몸의 인식이 생긴다고 하면 이 인식은 몸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몸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다음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다음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이어서 11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인식이 몸 때문에 생긴다면 분명 합하고 때는 둘을 깨달아 아는 인연이 없으니 몸이 무엇을 알겠느냐. 만약에 인식이 몸 때문에 생긴다면 어떤 과오가 생길까요?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아주 많은 촉감을 배웠는데 차가운 촉감, 뜨거운 촉감, 그리고 떼는 것과 합하는 것 이런 많은 촉감이 있는데 만약에 이 인식이 몸 때문에 생긴다면 그러면은 이 합하고 떼는 등 촉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촉감이 필요 없이 인식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이 몸의 인식은 몸 때문에 생기니까 몸만 있으면 되지 떼거나 합하는 이런 촉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촉감이 필요 없다면 이 몸은 어떻게 인식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몸에 의해 몸의 인식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 몸은 인식 대상이 돼야 합니다. 만약에 앞에서 말한 갖가지 촉감이 필요 없이 이 몸 때문에만 이 몸만 의지해서 인식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 인식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생길 수 없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몸의 인식 경계는 성립되지 못합니다. 인식이 몸 때문에 생기는 경우는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식이 다음 때문에 생기는 경우를 분석할 겁니다. 12번째를 보겠습니다. 만일 인식이 다음 때문에 생긴다면 분명 내 몸이 없는데 몸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어서 대거 땜을 알겠느냐. 여기에서는 만약에 인식이 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다음 때문에 생긴다면 즉 합하고 떼는 촉감 그리고 차갑고 뜨거운 촉감 등 이런 촉감 때문에 생긴다면 그러면 분명 몸이 없어야 하는데 그러나 사실 원래는 이 몸의 인식은 원래는 몸에 의해 생기는 것이고 그러나 만약에 이 인식이 합하고 떼는 촉감 그리고 차가운 것과 뜨거운 것 이런 촉감에서 생긴 것이다면 그러면 우리의 몸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서 몸이 아닌 다른 무엇이 있어서 대거 땜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몸을 떠나서 몸으로 촉감을 알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떠나서 몸의 인식이 다음 때문에 생겼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몸의 인식이 몸 때문에 생겼다는 관점도 뒤집었고 다음 때문에 생겼다는 관점도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는
몸과 다음 이 두 가지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분석할 겁니다. 사실 지난 수업에서 제가 설명할 때 어떤 부분은 설명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나 수업 끝나고 나서 여러분이 발표를 하는 것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도 잘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이 능엄경은 제가 미리 볼 때는 다 이해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강의하면서 또 잊어버린 것 같고 어떨 때는 저도 설명을 그렇게 잘한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주석서를 좀 보시면 저보다 설명을 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고문을 잘 보는 편도 아니고 그리고 중국어도 잘하는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티베트어의 능엄경도 있는데 그 번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티베트어의 버전은 분석하는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 좀 쉬었다가 계속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마할 때도 중간에 쉬지 않습니까? 네, 조금만 쉬고 등산할 때도 중간에 좀 쉬지만 그러나 길게 쉬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더 피곤합니다. 쉬지 않아도 안 되고 그러나 좀 짧게 쉬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앞에서는 인식이 몸에서 생겨도 합리적이지 않고 다음에서 생겨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석하였고 여기에서는 몸과 다음 이 두 가지에서 생겼다는 관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13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물체는 다도 알지 못하고 몸이 아는 작용은 다음에 있으니 부처님께서는 아난에게 어떤 물건이든 이 모든 물체에는 아는 작용이 없고 그 물체와 접촉해도 그 물체는 스스로 알지 못합니다. 그 물체는 차가운 것이든 따뜻한 것이든 그의 대든 때든 물건 자체는 알지 못합니다. 촉감이 없습니다. 아는 작용은 몸에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과 접촉하든 예를 들어 우리가 이 책상과 접촉할 때 어떤 물건과 접촉하든 그 책상은 이런 촉감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몸이 이런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는 작용은 몸에 있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몸을 알리는 작용이 곧 다음이며 다음을 아는 작용이 곧 몸이다. 이에 대해서 몇 가지 해석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몸이 아는 작용은 다음에 있으니까 몸이 아는 작용은 다음 때문에 생겼고 다음 때문에 생겼다면 몸의 인식 혹은 몸의 아는 작용이 바로 다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몸은 다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은 바깥에 있는 대상이고 비유정에 속하는데 우리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개의 주석서를 봤는데 다 이렇게 해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장수 대사께서는 이렇게 해석하였습니다. 만약에 몸의 인식이 다음에서 생겼다면 그러면 몸을 알리는 작용이 곧 다음이고 다음을 아는 작용이 곧 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몸이 촉감이 되고 촉감이 몸이 된다면 그러면 다 서로 헷갈리게 되고 다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깥의 경계에서 몸의 인식이 생긴다면 이런 과오가 있습니다. 이어서 14번째를 보겠습니다. 따라서 인식이 다음이면 몸이 아니며 인식이 몸이면 다음이 아니니 사실 다음은 몸이 아니고
왜냐하면 다음은 바깥의 경계이고 색성, 향미, 촉 중의 촉입니다. 그리고 몸은 안에 있는 신근입니다. 근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몸이 아니고 몸은 다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몸은 육근에 속하고 다음은 육경에 속합니다. 14번째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몸과 다음의 두 모양은 원래 처소가 없느니라. 그래서 몸과 다음 이 두 가지는 같은 처소 혹은 하나의 처소가 없습니다. 우리가 12처의 내용을 분석할 때도 몸과 다음 이 두 가지는 처소가 없다는 것을 이미 분석하였고 만약에 몸과 다음 이 두 가지도 처소가 없다면 몸과 다음에서 생긴 몸의 인식도 당연히 처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15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다음이 몸과 합하면 곧 몸 자체의 성품이며 다음이 몸을 떠나면 바로 허공과 같은 모양이니 이것은 당연히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몸과 합하면 몸 자체의 성품이 되니까 이런 관점은 당연히 성립되지 못합니다. 주석서에서는 이 부분은 몸과 다음 이 두 가지의 화합에서 생긴 관점을 분석한다는 내용인데 그러나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여전히 다음의 측면에서 분석하는 내용으로 보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문을 보면은 주어가 없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에 몸의 인식이 다음에서 생겼다면 그러면은 다음과 몸이 하나가 되고 다음이 몸과 합하면 곧 몸 자체의 성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이 몸을 떠나면 바로 허공과 같은 성질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이 몸과 하나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음이 몸을 떠나면 바로 허공과 같은 모양이 된다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안과 밖이 성립되지 않으면 중간의 인식이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이렇게 안의 몸과 바깥의 다음이 다 성립되지 않으면 중간의 인식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겠습니까?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어서 16번째를 보겠습니다. 또 중간의 인식이 성립되지 않으면 안과 밖의 성질이 공하여 없으니 너의 인식이 생긴들 무엇으로 경계를 세우겠느냐. 여기까지는 몸과 다음 이 두 가지의 화합에서 생겼다는 관점을 뒤집었습니다. 이어서 17번째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몸과 다음이 연이되어 몸의 인식 경계가 생긴다고 하나 새 것은 전혀 있는 데가 없으니 몸과 다음과 몸 경계의 셋은 다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몸과 다음과 몸의 인식 경계 이 셋은 다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는 겁니다. 묘한 진여의 성품입니다. 이어서 의식과 관련된 가르침을 배울 겁니다. 오늘은 의식을 다 하면 마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배우니까 우리는 몸의 인식도 성립되지 못하고 혀의 인식도 없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라는 것을 이론상으로는 이미 알았습니다. 정말 다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론상으로는 이렇습니다. 확실히 이렇습니다. 이어서 18개 중에 의식과 관련된 부분을 분석할 겁니다. 앞에서는 몸과 다음 그리고 몸의 인식 경계 이 세 가지는 다 성립되지 못하고
열애장의 묘한 진여의 성품이라고 분석하였습니다. 지금은 18개 중에 마지막 3가지를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18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또 내가 밝힌 대로 뜻과 법이 연이되어 뜻의 인식이 생긴다면 이 인식은 뜻 때문에 생긴다 하여 뜻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법 때문에 생긴다 하여 법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뜻과 법이 연이되어 뜻의 인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럼 이 인식은 뜻 때문에 생겨서 뜻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법 때문에 생겨서 법의 경계라고 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어서 19번째를 보겠습니다. 아나나 만일 인식이 뜻 때문에 생긴다면 내 뜻 가운데 반드시 생각할 법이 있어야 너의 뜻을 밝히겠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뜻과 법 이 2가지 측면에서 분석합니다. 이 2가지를 비교하면서 분석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인명학과 구사론을 배울 때는 오근과 오식은 이해하기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오근은 이 5가지 근은 다 몸과 관련이 있고 형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그러나 의식은 혹은 여기에서 말하는 뜻은 형체가 없으니까 구사론에서도 의근은 형상이 없고 색깔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고 일종의 심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변론하거나 글을 쓸 때도 느낄 수 있는데 이 의식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이 비설신 이 오식과 비교했을 때 의식은 이해하기 상대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의식을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아뢰 야식이 되고 그리고 법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근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그러나 여기에서 분석하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만약에 인식이 즉 육식 중에 의식이 뜻 때문에 생긴다면 즉 의근 때문에 생긴다면 당신의 뜻 가운데 반드시 생각할 법이 있어야 즉 이런 생각 혹은 사유가 있어야 당신의 뜻을 밝힐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만약에 인식이 뜻 때문에 생긴다면 그러면 그 뜻 가운데 반드시 생각할 법이 있어야 그 뜻 가운데 반드시 일종의 사유 혹은 생각이 있어야 이런 능력이 있어야 너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20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앞에 법이 없다면 뜻이 생길 것이 없으며 인연을 떠나서는 형체가 없으니 인식이 무엇을 가지고 작용하겠느냐. 뜻은 인식 대상인 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뜻 앞에 법이 없다면 뜻이 생길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식 대상인 법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대상인 법이 없다면 의근도 생길 수 없습니다. 즉 뜻이 생길 곳이 없습니다. 만약에 법이 없고 대상이 없다면 그러면 인식은 무엇을 가지고 작용하겠느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떤 작용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인식이 뜻 때문에 생긴다면 이런 과오가 생긴다는 것을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21번을 보겠습니다. 또 너의 식심이 온갖 사량과 요별을 겸한 성품과 더불어 같겠느냐 다르겠느냐. 어떤 주석서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식심은 제8식 아뢰 야식을 가리킨다고 하고 그리고 사량은 제7식이고 말나식이고 그리고 여별은 제6식을 가리킨다고 해석하였습니다. 즉 여기에서 묻는 것은 제8식 그리고 제7식 그리고 제6식 의식 이 3가지는 도대체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주석서에서는 사랑하고 여별하는 것이 의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고 여별하는 것이 의근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나 이런 관점은 구사론의 관점과 약간 좀 다릅니다. 구사론의 관점은 구사론에서 말하는 의근은 앞에 육식이 멸한 순간 그 상태를 의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전 불교에서는 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가지 대상이 이미 멸하고 그 그림자를 의근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의근에는 분별하는 작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간단하게 말하면 너의 의식과 의근 이 2가지는 도대체 하나인가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이어서 22번을 보겠습니다. 뜻과 같다면 그대로 뜻이니 무엇이 생기겠으며 즉 만약에 너의 의식과 의근이 하나다면 무엇이 생기겠느냐 즉 그 자체에서 생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의근에서 생긴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뜻과 다르다면 같지 않으니 마땅히 인식할 곳이 없어야 하리라. 만약에 뜻과 뜻의 인식, 즉 의근과 의식이 다르다면 그러면 하나는 마음에 속하고 하나는 마음에 속하지 않으니까 그 성질이 다르니까 인식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인식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이어서 23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인식할 곳이 없다면 어떻게 뜻에서 생긴다고 하겠으며 즉 만약에 인식할 곳이 없다면 어떻게 뜻에서 생긴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뜻에서 생겼다면 당연히 인식할 작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인식하는 작용이 없다면 어떻게 뜻에서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서 보겠습니다. 만일 인식할 곳이 있다면 무엇이 인식을 낸 뜻이겠느냐? 만약에 인식할 곳이 있다면 어떻게 뜻과 뜻의 인식이 서로 다르다고 하겠습니까? 이어서 23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같고 다름의 두 성질이 성립되지 않으면 경계를 어떻게 세우겠느냐? 의근과 의식, 즉 뜻과 뜻의 인식, 이 2가지가 다르거나 같거나 다 성립되지 못합니다. 같아도 성립되지 못하고 다르도 성립되지 못합니다. 이에 대해 앞에서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뜻과 뜻의 인식이 하나도 안 되고 왜냐하면 자신에서 자신이 생길 수 없고 그리고 뜻과 뜻의 인식이 서로 달라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르다면 하나는 이미 식에 속하지 않으니까 둘이 완전 다른 성질이 되니까 어떻게 서로에서 생길 수 있겠습니까? 생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경계를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그래서 뜻과 법과 뜻의 인식 이 3가지의 경계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3가지가 다 성립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뜻의 인식이 뜻 때문에 생겼다는 관점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이미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인식이 법 때문에 생겨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인식이 법 때문에 생겼다는 관점도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분석할 겁니다. 여기에서 법을 관찰하는 방식이 예전에 배웠던 방법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구사론에서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자 인문론에서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법에 속하는 것은 어원 중에 수상행, 그리고 불상응행법, 그리고 무표색과 무유법, 이것들이 의근의 대상인 법입니다. 예를 들어 손이 아프다, 즐겁거나 괴로운 이런 느낌은 다 의근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불상응행 중에 생과 멸, 이것들도 의근의 대상인 법입니다. 그리고 무유법과 무표색도 의근의 대상입니다. 여기에서는 인식이 법 때문에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이 관점을 분석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분석하는 방식은 구사론과 지자인문론의 관점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티베트 지역의 인명학도 전후 두 단계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후단계의 인명학은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예를 들어 진나와 법칭 이 두 분의 가르침은 이해하기 좀 쉽습니다. 그리고 아주 옛날에 칠송더잔 때도 인명학의 논전을 하나 저술하였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어든 표현 방식이든 이해하기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이 능엄경도 번역한 시기가 좀 일찍이 번역하였기 때문에 그때 해석하는 방식이 아비달마 구사론 등 논전과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어서 24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인식이 법 때문에 생긴다면 세상의 모든 법은 5경계를 벗어나지 않으니 너는 색법과 성법과 향법과 미법과 촉법을 보아라. 모양이 분명하여 제각기 5 감관을 상대할 뿐 뜻이 거두는 법이 아니다. 세상의 모든 법은 5경계, 즉 색성 향미촉을 벗어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아난존자에게 색성, 향미촉 이 5가지 법을 관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5가지의 모양은 분명하고 색법은 성법이 아니고 성법은 미법이 아니고 미법은 촉법이 아니고 서로의 모양은 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색성, 향미, 촉 이 5경은 어근의 대상이지 즉 색법은 눈의 대상이고 소리는 귀의 대상이고 의근의 대상은 아닙니다. 색성, 향미, 촉 이 5가지 법은 의근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근의 대상입니다. 그러면 의근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만약에 꼭 인식이 법 때문에 생긴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어서 25번을 보겠습니다. 너의 인식이 결코 법을 의지하여 생긴다면 너는 이제 자세히 살펴보아라. 법 경계의 법은 어떤 모양이냐? 법 경계의 법은 도대체 어떤 모양인지 잘 살펴보라고 하는 겁니다. 티베트어의 버전에서는 각가지 법 경계의 법은 어떤 모양이냐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즉 이 5가지는 다 의근의 대상이 아니고 색성, 향미, 촉 이 5가지는 다 의근의 대상이 아니고 즉 뜻이 거두는 법이 아니고 그럼 뜻이 거두는 법은 어떤 것일까요? 지혜로 살펴보아라. 의근의 대상인 법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지 살펴보아라. 이어서 26번을 보겠습니다. 만일 색과 공과 움직이고 고요함과 통하고 막힘과 합하고 댐과 생기고 사라짐을 떠난다면 이 온갖 모양을 벗어나서는 끝내 얻을 것이 없느니라. 즉 만약에 색과 공 그리고 귀의 대상인 움직이고 고요함 그리고 코의 대상인 통함과 막힘 그리고 몸의 대상인 합함과 댐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생과 멸은 아마 의근의 대상일 겁니다. 의근의 대상 중에 불상응행 중에 생과 멸이 있을 겁니다. 불상응행은 물질도 아니고 정신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만약에 이 온갖 색성, 향미, 촉 등 모양을 떠나면 끝내 얻을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서 말한 갖가지 의근의 대상인 법 중에 생김과 사라짐을 분석할 겁니다. 이어서 27번을 보겠습니다. 생긴다면 색과 공의 온갖 법이 생기고 멸한다면 색과 공의 온갖 법이 멸할 뿐이다. 즉 생긴다는 것은 색이든 공이든 이 온갖 법이 생기는 것을 생긴다고 하는 것이고 색과 공의 온갖 법이 변화하는 과정을 생기고 멸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변화하는 과정 외에 생김과 멸함은 따로 그 실체가 없습니다. 단독적인 실체는 없습니다. 만약에 의근의 대상이라고 하면 실제로 어떤 모양이 있으면 의근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앞에서 말한 이 많은 법 중에 생함과 멸함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사실 이 생함과 멸함은 색과 공의 온갖 법이 생기고 멸하는 이 과정을 생함이라고 하거나 멸함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 외에는 다른 어떤 구체적인 무엇이 생함이다, 무엇이 멸함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대상은 없다는 겁니다. 중관 근본 해론을 배울 때도 이와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어서 27번의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미 원인할 곳이 없는데 원인이 생겨 인식이 있다면 어떤 형상이 되겠으며 형상이 없다면 경계가 어떻게 생기겠느냐. 앞에서 분석했듯이 생함과 멸함이 없다면 생함과 멸함 때문에 생기는 뜻의 인식은 어떻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인식이 법 때문에 생긴다는 관점을 분석하고 있고 그리고 법 중에서 생함과 멸함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생함 때문에 인식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 생함이라는 것은 색성, 향미, 촉 등 갖가지 법에 있고 그리고 이 갖가지 법은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성립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분석하였으니까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법 때문에 생긴 뜻의 인식 경계를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세울 수 없습니다. 이어서 28번을 보겠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이 구절을 보면은 어려운 부분이 다 지나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을 잘 못하는 기사가 좀 어려운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이 구절을 보니까 한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알라 뜻과 법이 연이되어 뜻의 인식 경계가 생긴다고 하나 새 것은 전혀 있는 데가 없으니 뜻과 법과 뜻 경계의 셋은 다 본래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열애장에 묘한 진여의 성품이니라. 중관 근본 해론에도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인연이 합해져서 생긴 모든 것은 원래 공한 것이고 공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에 인연이 합해져서 생긴 것이라면 뜻의 인식 경계도 세울 수 없습니다. 성립되지 못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苏南的一堂加热8年，托内你别转南盘鞋匠，切嘎拿起瓦龙车把烟，竹北戳雷中啊中啊修。